주님의 예수님, 우리 시청자분들은 평소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지요? 지친 피로를 또 어떻게 회복하시나요? 기도생활, 독서, 운동, 드라마 시청, 음악 듣기, 악기 연주 등등 아마도 여러 가지 저마다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시즌이 되면 야구를 관람하러 종종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취하신 하느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통해서 휴식 활동을 즐기고 그 안에서 새롭게 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휴식은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한 자연 본성의 요구이며 명령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당연히 휴가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 예술품을 감상하는 일, 산행 혹은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경험하는 일,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일, 모두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나태함 혹은 근육의 퇴화, 비만과 성인병 등 몸의 이상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또 단체 스포츠의 경우에는 연대성과 협동심, 창의력, 정직한 경쟁심, 자,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덕을 키워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한 균형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분에 맞지 않는 지나친 경제적 소모가 필요한 취미를 즐기거나 일과 휴식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나친 승부욕으로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좋은 취미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겠죠. 즉, 나의 육체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회적 의무 혹은 하느님을 향한 의무에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이 내 몸을 혹은 내 정신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라면 그것은 역시 지양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쾌락에 대해 조심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히 집회서 31장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구절은 술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3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술을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술은 처음부터 흥을 위해 창조되었다. 제때에 술을 절제 있게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이 유쾌해진다. 듣기만 해도 술을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29절부터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집회서 31장 29절은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신 자는 기분이 상하고 흥분하여 남들과 싸우게 된다. 만취는 미련한 자의 화를 돋우어 넘어뜨리고 기운을 떨어뜨려 그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렇듯 설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항상 절제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바로 이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13강에서 그리스도교 육체관이라는 주제를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육체관을 다시 한번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육체에도 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돌볼 필요가 나 개인에게 있고 그것을 가꾸고 단련시킬 필요가 있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체력을 바칠 필요 또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것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휴식을 잘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실패한 사례, 즉 중독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중독은 물질 사용을 중단하고 싶고 그것이 해롭다는 것도 알지만 욕구가 너무나 강해 통제와 중단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질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특정한 물질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이 계속되다 보면 이 반응은 우리의 판단, 의사결정, 학습, 기억 및 행동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적,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중독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독이 되면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강박적으로 찾게 되고 사용하고자 하게 되는 만성적이고 재발 가능한 뇌 질환을 앓게 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초기에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만을 인지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을 만큼 통제하기 힘들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본 사례가 있으신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에도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약물, 알코올, 도박과 같은 심각한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중독과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독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만큼 우리 역시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 중에 중독될 위험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중독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알코올, 도박 등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중독들은 워낙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류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성과 사랑, TV, 스마트폰, 게임, 특정한 음식 등이 그 예입니다. 그 밖에도 숨겨진 중독이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 숨겨진 중독의 정의는 어떠한 경우 행동이 찬양받기도 하고 사회가 중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독자가 적어도 처음에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 숨겨진 중독을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숨겨진 중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야근을 오래 하는 사람을 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 직장에서 퇴근하지 않고 오래 남아서 야근하는 것을
개인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아랫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역시 건강하게 취미생활을 한다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과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의 몸과 정신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일과 운동에 몰두해서 이렇게 숨겨진 중독에 빠져들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중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어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퇴직한 뒤에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게 오는 경우, 일이 한계해졌을 때 오는 공허함, 다친 몸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또 다른 쪽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이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숨겨진 중독 역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며 나 역시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만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일 중독에 빠질까봐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을 좋아하기보다는 휴식과 노는 것을 당연히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기 중에는 잠을 몇 시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일을 조정하거나 조금 미루더라도 몇 시간 이상씩은 꼭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별한 노력이 없다라면 아마도 제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무엇보다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체계에 의한 중독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하고 싶은 강한 욕구. 두 번째, 물질 사용 통제의 어려움. 셋째,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넷째, 기타 활동이나 책임보다는 물질 사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상태. 다섯째, 내성이 증가된 상태. 여섯째, 경우에 따른 신체적 금단 상태. 이 6가지가 있으면 일단 우리는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독의 종류들 중에서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미디어, 스마트폰, 특정한 음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그것이 내 몸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중독은 쉽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성의 단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스마트폰 안에서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마트폰 중독의 두 번째 단계는 금단의 단계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견디기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 혹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더욱 그 증상은 심각해지는데요. 이 단계는 일상생활 장애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용자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서 학교 성적이나 업무 능률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자주 또는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잦은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관계가 손상되기까지 할 경우 세 번째 단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마트폰 중독의 마지막 단계는 가상 세계 지향 단계입니다. 사람들과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편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경우,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거운 단계, 이것이 이 마지막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화돼서 이 스마트폰 중독 사례가 매우 활발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스마트폰 중독은 더욱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법률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은 SNS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중독은 우리의 뇌와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독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도파민은 다른 말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어떤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단 거를 먹을 때 우리의 몸은 이 도파민을 만들어냄으로써 기분이 좋다라고 느낍니다. 이를 통해서 식량을 찾기 어려웠던 우리 고대 인류는 스스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고, 당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단 것을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면역 체계에 오히려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도파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문제는 지속적인 보상 체계의 반복으로 뇌의 도파민 수용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두 번 다시 처음의 쾌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은 더욱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양을 취하게 됐을 때 처음의 쾌감을 다시는 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목마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더 강한 것 혹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독의 전반적인 과정인데, SNS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야기되는 도파민 중독 역시 이것과 동일한 체계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이 보는 SNS에는 아주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예전에는 1분짜리 영상도 짧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30초, 15초짜리 동영상이 막 올라오고 이것조차도 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자극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고 주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또 다른 자극적인 도파민 콘텐츠를 찾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 친구들 경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뇌가 완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극의 발화점, 즉 자극에 대한 신호가 뉴런을 타고 전달되는 시작점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성격이라든지 정서상 굉장히 커다란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동 조절이라든지 행동 조절에 장애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은
SNS를 미성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 역시도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자,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또 현재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스스로도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고 선사하신 우리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교 육체관의 중요한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테오복음의 말씀처럼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10대, 20대 마약 사범과 인터넷 도박 중독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나와 이웃의 건강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